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 치아를 상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안은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남녀노소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요즘은 뭐 누구나 임플란트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국내 65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요. 네. 평균 임플란트 치아 개수가 2개입니다. 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받는 나라 중 한 곳인데 문제는 제대로 된 관리도 안 하는 데다가 또 검진까지 소홀하다 보니까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로 새 치아를 넣었으니까 한동안은 괜찮겠지? 오히려 더 튼튼하겠지? 이런 근거 없는 기대감으로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요. 큰 화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하잖아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할 때 제대로 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야 100세 건강까지 튼튼하게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제3회 치아 임플란트에 찾아오는 적신호,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대구 로이스 덕영치과 치과 전문의 심영석 원장과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로이스 덕영치과병원 원장 심형석입니다. 네.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어렵게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또다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참 많이 속도 상할 것도 같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임플란트 주위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 조직을 둘러싸는 그 조직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썩지는 않지만 그 주변 잇몸뼈는 염증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데요. 이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구강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치태와 치석이 쌓이고 그것이 잇몸 염증, 뼈 소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염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환자들이 뒤늦게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러면 주위염을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흡연, 당뇨, 구강위생 불량, 그리고 치주염입니다. 특히 기존에 치주염을 앓았던 분들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임플란트를 5년 이상 사용한 환자의 약 20에서 30%는 어느 정도 임플란트 주위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흡연자의 경우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정기검진을 받지 않거나 자가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분에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증상을 느꼈을 때쯤에는 염증이 이미 많이 좀 진행이 됐을 텐데 임플란트 주위염의 주요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잇몸이 붓고 간지럽다, 임플란트 주변에서 고름이 나거나 냄새가 난다, 네.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자연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이런 염증 질환에 더 취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자연 치아보다 더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임플란트는 염증에 더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완충 장치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염증이 생겼을 때 방어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요. 네. 그래서 뼈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한번 생기면 빠르게 또 심하게 뼈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주변 조직은 혈관이 적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균이 한번 침투하면 치유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번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이제 주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한 편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랬지만 원장님, 어릴 때 괜히 치과 간다 하면은 겁나잖아요. 맞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좀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볼 때 치과는 내일이 있는 곳이에요. 내일 갈게, 내일 갈게. 맞아. 뭔가 미래가 있잖아요. 맨날 미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예은 씨처럼 네. 늦게 갔어요. 증상이 발견되었어요.
치료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붓거나 피가 조금 나는 정도지만 처치 없이 방치가 되면 잇몸이 내려가고 임플란트 주위 뼈가 녹습니다. 네. 실제로 환자의 70% 이상은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후에야 내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치료를 미루면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결국 발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 뼈가 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염증 정도에 따라서 치료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잇몸만 붓고 뼈는 괜찮은 경우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부어있는 잇몸 주변으로 누런 삼출물과 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엑스레이상의 뼈는 심하게 녹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세정, 항생제 처방,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까지 시행합니다. 네. 이러한 비외과적 치료로도 염증 조절이 가능하며 이 시기에만 잘 관리하셔도 임플란트는 한동안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치료가 된다면 참 다행인데 그 환자 70% 이상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내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잇몸뼈에 손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잇몸뼈가 녹아내린 경우에는 단순한 세정이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렵고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부위에 인공뼈를 이식해주는 임플란트 주위 골 이식술이 있고요. 임플란트 표면에 달라붙은 세균과 오염물질을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임플란트 연마술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얼핏 정보를 주시기에는 염증이 꽤 많이 진행된 중증도 환자의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수직적으로 녹아내렸으나 이제 주변에 둘러싼 뼈의 높이는 유지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엠도게인이라는 재생 단백질과 고리식제를 함께 사용해 재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재생은 힘들지만 치준항을 감소시켜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골 결손이 수직적이고 주변에 둘러싼 뼈가 건강할 때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치료를 잘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너무 늦게 이 주위염을 발견했다면 어렵게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이걸 설마 제거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 설마.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증례는 너무 늦게 발견돼서 결국 임플란트를 발거한 사례인데요. 뼈가 너무 파괴되어서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희망이 없는 임플란트를 발거해서 더 심한 파괴를 막고 주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예후를 갖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한 환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 기존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식립하는데 시간도 걸릴 테고 말이죠.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계속 또 먹는 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참 궁금해요. 네, 방금 소개해드린 환자분은 올해 60세 되신 남성분입니다. 하루에 한 갑 반씩 오랜 흡연 습관을 갖고 계셨고요. 17년 전 위턱과 아래턱 모두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턱에 식립했던 임플란트는 단 1년 만에 모두 탈락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래턱의 임플란트마저 불편함이 심해졌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으셨는데요. 네. 방사선 사진을 확인해 보니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벌써 절반 이상 녹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모든 임플란트를 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는데요. 네. 감염이 조절될 수 있는 정도이고 임플란트 제거 후에도 재식립을 위한 골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발거와 동시에 식립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수술 횟수, 그리고 치유 기간 단축, 뼈 보존, 신미성 유지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연 식립과 다르지 않은 성공률을 보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경우라고 보는데요. 근데 원장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위턱에 임플란트도 빠져 있는 상태고 아래턱도 불편하며 네. 그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그 임시 치아로 대체를 했나요? 어떻습니까? 네,
임시치아가 필요한데요. 식립 당일 기성지대주를 바로 올렸고요. 윗턱에는 새로운 임시틀니, 아래턱에는 고정성 임시치아를 넣어드렸습니다. 기존 틀니는 잇몸에 잘 맞지 않았고 잇몸병도 심했던 터라 새로운 임시치아의 환자분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이 임시치아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을 같이 적용하였는데요. 최종 보철물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도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 없이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소개해 주신 환자분은 충분한 골량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또 바로 식립해 주셨는데 만약에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뼈 손상이 심해서 잇몸뼈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뼈 손상이 심한 경우에도 새로운 기술로 치료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바로 특수한 디자인의 임플란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짧은 임플란트와 목이 긴 임플란트입니다. 사진에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아래 부분에 임플란트 주변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네. 남아있는 뼈가 너무 적어 기존 임플란트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발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 바로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례인데요. 부족한 뼈로도 치료가 가능했던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길이를 통해서 잇몸뼈가 부족한 상황을 이제 극복한 치료 사례가 되겠는데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목이 긴 임플란트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심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인접한 치아와 높이 차이가 심하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뼈 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심는 기존 방식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목이 긴 임플란트를 선택했고 동시에 뼈 이식도 함께 진행해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과거라면 먼저 뼈 이식을 하고 수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나중에 심었겠지만 이런 특수한 디자인의 임플란트 덕분에 치료 기간은 단축되고 환자분들의 불편은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죠. 뼈가 부족해 임플란트를 포기해야 했던 분들께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심은 임플란트잖아요. 그만큼 잘 관리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은데 임플란트 식립 직후 또 그 이후 생활 속에서 주의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립 직후의 주의사항에 관한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골절이나 수술 후에 절대 안정 취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결국은 뼈에 인공 기둥을 심는 외과적 수술이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잘 유지되도록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립 직후에는 임플란트가 뼈와 단단히 붙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나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뇨나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연계해서 면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환은 상처 치유를 늦추고 골융합 실패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흡연은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임플란트로 인해서 이제 알턴니가 일단 해결이 됐으니까 그동안 못 먹었던 뭐 질기고 딱딱한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좀 드시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임플란트 식립 후에 언제까지 좀 이걸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십니다. 임플란트로 통증 없이 씹을 수 있게 되면 오랫동안 못 먹었던 갈비나 오징어, 마른 안주 같은 걸 다시 드시고 싶어 하시죠. 네. 앞선 케이스와 같이 식립과 동시에 치아를 만든 경우라면 식립 직후 2에서 3개월 동안은 무리한 저작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임플란트 뼈와 단단히 붙는 골융합의 핵심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플란트에 지나친 압력이 가해지면 뼈와의 결합이 실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 경과 뒤 담당 치과에서 최종 보철로 교체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다양한 음식을 서서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플란트 시술 받았다고 그날 바로 막 김치 드시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죠? 3개월 정도는 잘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원장님, 임플란트도 새 치아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 먹다가 또 끼일 수도 있고 치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균은 왠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처럼 치석이 끼이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하루 2회 이상 꼼꼼한 칫솔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열심히 닦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으로 임플란트 주변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는 45도로, 그러니까 위의 턱은 위의 방향으로 칫솔모를 세워서 45도, 아래 턱은 아래 방향으로 세워서 45도를 세워서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치실과 치관 칫솔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임플란트 치아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서 양치질은 하지만 치실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치실, 치관 칫솔 사용해도 되는 거네요? 네. 일반 칫솔만으로는 임플란트 사이사이까지 닿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 치아보다 치실, 치관 칫솔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네. 식사 후 일반 양치질과 함께 사용하시면 좋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1회 자기 전에는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실과 치관 칫솔을 하루 1회 꼭 사용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임플란트한 치아가 갑자기 흔들린다면 이럴 땐 난감할 것 같은데 바로 치과에 찾아가 봐야 될까요? 예. 임플란트는 원래 흔들리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면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치과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철문만 느슨해진 경우입니다. 임플란트 기둥은 그대로이지만 위에 씌운 크라운이나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재고정이나 나사 교체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임플란트 자체가 뼈와 분리된 경우인데요. 이건 아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골 융합이 깨졌거나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뼈가 녹아 지지력을 잃은 경우로 빠른 진단과 치료 없이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구강 검진을 받아보셔야 작은 문제일 때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평상시에 보면 임플란트 시술 받고 나서도 잠버릇으로 이를 많이 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 안 갈아야지. 문제가 아니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갈다 보면은 당연히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갈이는 임플란트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입니다. 자연치아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치주인달이라는 것이 완충 장치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그게 없기 때문에 외부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이갈이처럼 반복적이고 강한 힘이 발생하면 임플란트 고정 부위에 미세균열이 생기거나 나사가 풀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뼈와의 결합이 약해지거나 부러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정기검진 시 임플란트 나사가 풀려 있진 않은지 주위 뼈가 약해지고 있진 않은지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또한 이갈이 장치물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문제 해결 예방법입니다. 임플란트뿐 아니라 전체 치아의 마모와 잇몸 손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갈이 장치물이라는 게 마우스피스처럼 이렇게 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걸 그럼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돼요? 아니면 치과에서 직접 맞춤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네. 치과에서 맞춤 제작을 하셔야 하는 장치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는 안 가는데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분이 꼭 이 갈더라고요. 이 안 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해서 질문 여쭤볼게요. 임플란트 후에 정기적인 스케일링 그리고 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임플란트는 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수명을 좌우합니다. 임플란트는 충격이나 염증에 자연치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검진은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직후 3, 4개월마다 한 번 검진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골융합 상태, 잇몸 치유, 보철물 적응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시는 게 좋은데요. 치석, 플라그 제거는 물론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엑스레이나 구강 검진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네. 많이 그러면 먹죠. 변색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 임플란트 치아는 시술하고 나서 이렇게 커피를 좀 많이 먹으면 역시 변색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임플란트 자체의 변색이 된다기보다는 임플란트에 붙어 있는 치석이나 치태에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 양치를 열심히 하고 치과에 내원해서 이제 스케일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플란트 치아가 뭐 만능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 치아보다 취약점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임플란트는 매우 훌륭한 치료이지만 자연치처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검진과 꼼꼼한 구강위생 관리 그리고 조기 치료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스 덕영치과 치과 전문의 심영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